취업 이민 문호가 올해 들어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8개월째 답보 상태를 이어오던 가족 이민은 소폭 진전했습니다. 뉴욕 퀸즈 19선거구 시의원에 한인 변호사 배성진 씨가 도전장을 내고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과 지역 치안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됐지만 코로나19 사망자는 여전히 하루 250명에 달합니다.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암 백신을 접종한 고위험 흑색종 환자의 79%에서 18개월 후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지목된 중국 비밀경찰서와 관련해 향후 회장 등 중국계 남성 2명이 오늘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취업이민 문호가 올해 들어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5월 중 영주권 문호도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개월째 답보 상태를 이어오던 가족이민은 소폭 진전했습니다. 지난 13일 국무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2년 6월 1일로 접수 가능 일자도 오픈 상태에서 2023년 5월 1일로 후퇴했습니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5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지난달 2022년 7월 1일에서 4개월 2주 후퇴해 2022년 2월 15일로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습니다. 또 4월 중 문호에서 3년 5개월 후퇴한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부문 비자 발급 우선 일자, 접수 가능 일자도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습니다. 지난해부터 8개월째 답보 상태를 이어오던 가족이민은 소폭 진전했습니다. 먼저 가족이민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부문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지난달 대비 2주 전진해 2014년 12월 15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7년 1월 1일로 4개월 3주 당겨졌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008년 12월 8일로 2주 진전했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0년 2월 8일로 3개월 진전했습니다. 또 가족이민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주,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1개월 2주 전진했습니다. 반면 가족이민 2A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과 2B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동결됐습니다. 또 한 명의 한인이 뉴욕시 의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검사 출신 한인 변호사 배성진 씨인데요.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를 근절하고 지역 치안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열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베이사이드, 리틀넥, 와이스톤 등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 퀸즈 19선거구 시의원에 한인 변호사 배성진 씨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배 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한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근 19선거구 등 퀸즈 지역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율이 증가하고 교육 및 생활 환경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배는 여러분의 가족이자 희망이 되겠습니다. 퀸즈 19 지역구를 모든 이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멋진 지역구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 후보는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자란 이민 2세로 법학을 전공하고 7년간 퀸즈 검찰청에서 강력범죄를 다루는 검사로 근무했던 만큼 19선거구 지역 내 치안을 강화하고 최근 급증한 아시안 혐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공립학교에서 교육자로 일하셨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교육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특수교육 환경에 많은 개선이 필요한 만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19선거구 민주당 후보에 도전하는 배 후보는 오는 6월 27일 뉴욕주 상원의원을 역임했던 토니 아벨라 후보를 상대로 예비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배 후보는 상대 후보가 정치계에서 오래 활동한 인물인 만큼 승리를 위해서는 한인 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며 오는 민주당 예비선거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주말 엘라베마주의 한 도시에서 10대 생일 파티 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10대 등 4명이 사망하고 최소 1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10시 34분께 엘라베마주 소도시 데이드빌의 한 생일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파티는 16세 소녀의 생일 파티였는데 10대 등 4명이 사망하고 최소 1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사람 중에는 생일인 소녀의 친오빠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식축구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상을 입은 10대 15명 가운데 5명은 위독한 상황이고 6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방송 WRBL에 따르면 총격은 댄스 교습소에서 발생했고 용의자가 구금됐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파티의 DJ였던 키난 쿠퍼는 인터뷰에서 참석자들 가운데 누군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파티가 잠시 중단됐고 총을 든 사람들은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총격이 시작되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서 있던 탁자 밑으로 피신했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쳤다고 전했습니다. 데이드빌은 인구 3,200명의 작은 도시로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92km 떨어진 엘라베마주 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라베마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데이드빌, 엘라베마주 주민들과 함께 슬퍼한다고 애도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위해 법 집행 기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5월 또는 6월에도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올 3분기 경미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경제학자 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평균 연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5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조사의 3.1%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39%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2024년 이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1월 조사 때는 대부분이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6월 말까지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이 현재 4.9% 수준에서 5.12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연준이 오는 5월 또는 6월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모두 이전 조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은 1월과 마찬가지로 61%로 예측했습니다. 또 경기 침체가 올 3분기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단기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들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권 위기에 대해서는 58%가 위기를 대부분 피했다고 대답했고 42%는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코노믹 아웃룩 그룹의 버나드 바우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소은행들의 어려움으로 인한 재정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도 종료되고 이제는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는 여전히 하루 250명에 달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미국인의 사망 원인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심장병, 암은 2위입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약 250명이 코로나19로 숨지는데 희생자는 주로 고령층과 면역력이 손상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인의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고 정부의 사망 통계를 믿지 않거나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5%는 코로나19보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미국인이 더 많다고 했고 11%만이 코로나19 사망자가 더 많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교통사고로는 3,850명이 사망했고 8월 마지막 주 한 주에만 이보다 많은 3,918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이 이런 사망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CDC 사망자 집계의 정확성이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수 진영 일각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일부 사람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사망자를 과대 집계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 오히려 과소 집계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간접적인 사망 원인이거나 감염 후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뒤에 숨지는 경우에는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의사들은 취약계층 그리고 가끔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포스트 팬데믹 전략 중 하나로 암 백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는 암 백신의 중간 임상 실험 결과 고위험 흑색종 환자의 79%에서 18개월 후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약회사 모더나와 머크가 고위험 흑색종 환자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간 단계 임상 실험에서 맞춤형 암 백신 후보 mRNA 4157과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병용하는 요법을 실시한 결과 18개월 후 약 79%의 환자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트루다만을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환자의 62%가 18개월 후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환자 157명이 모두 암 제거 수술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7명은 수술 후 맞춤형 백신과 키트루다를 처방받았고 나머지 50명은 키트루다만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년 후 맞춤형 백신과 키트루다를 모두 투여한 환자의 22%, 키트루다만을 투여한 환자의 40%는 암이 재발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면역 항암제 병용 요법이 키트루다 단독 요법보다 재발 및 사망 위험을 44%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머크사는 백신 기술로 암의 경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mRNA 4157 백신은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됐고 코로나19 백신에 사용된 mRNA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코로나19 항원을 대신해 신생 항원 34개를 암호화한 mRNA가 포함됐는데 환자에 맞게 종양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표적화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진은 임상 3상을 실시하고 비소세포암 등 다른 암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수령하지 않은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미수령액도 8,700만 달러에 달하는데 만일 7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9 회계연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는 15억 달러에 달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주 납세자 14만 4,700명이 1억 4,178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않았고 미청구 납세자 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환급 금액 기준으로는 텍사스주가 가주보다 약 45만 달러가 더 많아 총 13만 5,300명이 1억 4,223만 5,200달러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는 8만 9,300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8,953만 달러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세 번째로 높은 미수령 환급액을 보였고 뉴욕도 8만 1,600명이 8,682만 6,200달러를 청구하지 않아 그 뒤를 이었습니다.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많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9 회계연도에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최대 6,557달러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를 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통상 세금 보고 마감은 4월 15일이지만 2019 회계연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3개월 연장됐기 때문에 올해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7월 17일까지로 그때까지 2019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한 지방에 향후에 간판을 걸고 운영되온 것으로 지목된 중국 비밀 경찰서와 관련해 향후 회장 등 중국계 남성 2명이 오늘 FBI에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 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루젠왕은 미국 내 중국 푸젠성 출신의 향후회인 창러공회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젠성 출신 중국인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창러공회는 지난 2016년 130만 달러의 맨하튼 차이나타운 6층 건물의 사무실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사무실 외벽에는 향후회란 표식이 부착됐지만 FBI와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이 공간이 중국의 비밀 경찰서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차이나타운의 향후회 사무실이 중국의 비밀 경찰서로 지목되자 워싱턴 DC의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돕기 위한 장소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중국의 경찰관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FBI와 검찰이 향후 회장 등을 체포하고 기소함에 따라 비밀 경찰서의 실체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던스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면서 중국 출신 해외 거주 인사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기후로 인한 대기해강 현상으로 최근 캘리포니아주 동부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쌓인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겨울 이상기후로 인한 대기해강 현상으로 캘리포니아주 동부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내린 폭설이 녹기 시작하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 지역의 툴레어 분지와 코코란 일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툴레어 분지는 수십 년 전만 해도 큰 담수호였지만 지류강이 농업 관계와 도수 용수로 전용된 후 물이 말라버리며 농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곳에서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 등 미국 전체 수확량의 40%를 재배하고 있는데 지난 겨울 10차례가 넘는 폭설과 폭우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산맥에 쌓인 눈까지 녹으면서 수천 에이커의 농지가 물에 잠긴 겁니다. 산맥에 쌓인 눈이 모두 녹아버리면 올 여름까지 침수 규모가 3배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자 시 당국과 지역 농가 관계자들은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14.5마일 길이의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데니얼 스와인 UCLA 교수는 기상이변으로 무자비한 대기해강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툴레어 분지를 아예 영구적인 호수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가 지난 14일 부임했습니다. 조 대사는 2013년 초에 공사로 부임한 지 10년 만에 다시 대사로 부임하게 됐다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한편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곧 있을 국빈 방문이 모든 면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미대사관은 김준구 정무공사가 대사 대리로 역할을 하는 비상체제를 종료하고 정상 운영체제로 복귀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메인주의 라구드 마을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던 화물열차가 탈선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라구드 산림국은 목재 등을 운반하던 기관차 3대와 철도 차량 6대가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탈선했고 불이 나면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의 직원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림국은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추가 철도 차량의 탈선은 없으며 위험물질이 누출되고 화재가 발생할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메가밀리언 추첨 결과 퀸즈 오존팍의 리버티 비어 앤 컨비니언스 편의점에서 판매된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이번 1등 당첨금은 4억 7,600만 달러로 복권 역사상 13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일시불로 당첨금을 수령하면 약 2억 5,31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1등 당첨자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복권을 판매한 편의점 업주는 우리 매장에서 판매된 복권이 1등에 당첨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1등 복권을 판매한 이 편의점에게는 $10,000가 주어집니다. 뉴저지 러커스 주립대 노사 양측이 지난 15일 파업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학 257년 역사상 최초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교수 등 교직원 파업은 약 일주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근로계약 합의안에 따르면 정규직 교수 등의 급여가 최소 14% 인상되고 대학원생 등 조교들의 급여도 33% 인상돼 연간 $4만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또 비정규 강사들의 학점당 급여도 43.8% 인상되고 고용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새 근로계약은 2022년 7월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